네. 두 번째는 우리 유상철 연구위원님께서 2021년 정부 예산 평가 토력을 채우지 못한 시속인데요. 예, 마이크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만든 그 내용은 앞서서 이제 그 이상민 연구원께서 이제 그 작년도 결산과 관련된 검토를 쭉 해주시고 특히 국가 채무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 이 정부 예산안을 검토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국가나 혹은 정부의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도대체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그렇게 보면 이 정부 예산안이라고 불리는 이 예산 계획서가 일종의 국가의 일을 나열하고 있는 일의 목록이라면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정돈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마음과 실제 아웃풋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담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는데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전년 대비 늘었다. 늘었고 그러면서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도 고려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지출 구조 조정을 병행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돈을 아끼면서 썼다라고 하는 얘기여서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일종의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건 어쩌면 지출 구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 셈인데 그리고 그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부채인 거죠. 왜냐하면 수입은 늘지 않았는데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싶으니까 나머지는 부채겠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빠진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의 수입을 더 새롭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실제로 작년에 예산안이 확정돼서 통과될 때 예산안만 통과된 게 아니라 17개 정도 되는 부수법안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부수법안의 대부분이 조세와 관련된 법안이었고요. 그리고 그 조세와 관련된 법안들의 상당수가 감세안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분석을 하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여전히 낮은 조세와 낮은 재정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위 감세 국가라고 하는 원칙을 여전히 지키고 있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지출과 저조세라고 하는 감세 국가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결론이고, 그래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 정부 재정과 관련된 고려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감세 국가의 국가 형태를 다른 형태로 좀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 전체 보고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7쪽, 28쪽 넘어가서요. 30쪽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되게 독특하게도 예산 심의 조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예산을 그 정부안이 제출이 되면 그 제출된 정부안에 대한 조정이나 내지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되는 과정이 공개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절차가 일종의 블랙박스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수조정소위원회의 소위원회라고 하는 방식인데 사실 그 안에서 어떤 합리성을 갖고 토론이 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짐작하건대 그 과정은 국회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정부의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과정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게 좋게 말하면 합의고 나쁘게 말하면 야합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밀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정부 안에서 국회에서 확정된 안들을 검토를 할 때는 좀 일종의 소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바뀌었지? 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종의 추리를 해서 이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돈을 한 게 31쪽에서 32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31쪽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예산 배정 계획이 확정된 것에 따른 표인데요.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예산은 예산 중에서 72% 정도가 이제 상반기 내에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상반기 내에 이렇게 조기 지출을 해버리면 하반기에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 예산 구조를 변화시켜서 뭔가 대응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뭐 불가피하게 또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여유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이긴 한데 소위 예산 혹은 재정의 조기 지출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순기능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빨리 돈을 회전시키는 것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정부가 2000년대 이후부터 조기 재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왔던 것을 봤을 때 그게 얼만큼 재정적 효용성을 낳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검증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반기 그 조기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그 재정 기조로 계속 강조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32쪽 중단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앞서 그 이상민 연구원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국가재정전략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장기 재정 방안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잡고 있다가 작년에는 그래도 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해서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제로 베이스 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 구조 개선을 위해서 각 사업부처에 제로 베이스 그 편성을 주문했고 그 부분이 여기에 나오면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약화를 막는 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재정 운영의 첫 번째 원칙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미묘하게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논리와 균형 혹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논리가 계속 동시에 언급되는 좀 기묘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이 일종의 확장적 기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재정의 규율이나 내지는 이 방식은 대부분 긴축 기조에 훨씬 더 닿아 있는 그런 이렇게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한번 32쪽에서 33쪽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표로는 34쪽을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작년에 그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조세와 관련된 이제 부수 법안들이 통과가 됐는데 이때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게 소득세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서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을 하고 거기에 45% 정도를 인상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부자 증세 이렇게 내세웠던 부분인데 엄밀하게 놓고 보면 이거는 부자 증세의 효과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대상인 몇 프로 정도죠? 1.6만 명 정도 요 사람들에게는 증세가 맞지만 그 나머지 계층들에게는 특히 중상층이라고 불리는 20% 정도에게는 오히려 감세 효과를 더 집중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신용카드나 혹은 보험료와 관련된 감세폭이 훨씬 더 늘어난 부분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비춰지지만 전반적으로 17개의 부수 법안의 세부 내역은 대부분 다 감세와 관련된 내용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감세 부분과 관련돼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뭐 이를테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아니면 그 결손금에 대한 2월 공제를 15년까지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이
이런 감세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관련돼서는 초기에는 그랬어요. 신용카드를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특혜를 주면, 소득공제를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사용률을 늘려서 결국에는 지출 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한편으로 놓고 보면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지출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비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효과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월등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유인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런 거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서 발생되는 공제액이 다시 추가적인 소비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그렇게 감세를 해준 것이 다시 시장에 들어와서 이게 돈의 규모를 늘린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대상들이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비 탄력성과 관련된 놓고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 소득이 되면 이게 역치가 발생을 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 수입이 추가적인 지출로 나타나지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그게 직접적인 소비 지출로 나타나지 않는 경향성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어느 계층에게 집중이 됐고 그 계층이 실제로 그 소비와 연결되는 그 지출의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면 사실 이 공제 정책이 갖고 있는 성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분석을 하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그 조세 감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눈으로 보이기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그 증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세 감세 효과가 훨씬 더 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로 가면 이제 1대 99냐 20대 80이냐 갖고 또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개혁과 관련된 논쟁이 있을 때 실제로 1대 99 논리가 일종의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논의와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를 공격하는 건 굉장히 눈에 띄고 단죄하기 되게 쉬운 반면에 1% 외에 나머지 19%가 하고 있는 그 착취나 내지는 그 소득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간과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저는 이 조치 역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20%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산업에 대해서 전체 사회에 같이 책임지도록 만드는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데, 단 1% 이렇게 반란해서 거기를 범죄화해갖고 거기를 이렇게 때리면 뭔가 더 많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논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재정운동에 있어서의 세입운동, 그러니까 특히 조세운동을 하는데 좀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34쪽, 35쪽에 나눈 내용은 앞서서 이상민 연구원께서 얘기해 주신 그 부채 기준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상민 연구원이 소개했듯이 정부는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할 정도로 기준을 막 대잖아요. 40%. 근데 근거는 없는데 어찌됐든 40%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따지면 국세 감면율이라고 하는 건 아예 법에 정해놨습니다. 그 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지도록 딱 정해놨는데 실제로 최근 연대에 그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논란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그냥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급쟁이가 소위 이제 그 가끔세나 이런 것들을 미리 떼잖아요. 근데 더 많이 떼어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를 내야죠. 왜 이렇게 많이 떼어가? 안 되지.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애초에 자기네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감면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이 감면해주고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지출할 때는 그것이 빚이냐 아니냐를 따지지만 수입으로 할 때는 그것을 감면이 해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논리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 감면과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손을 본다면 사실은 부채 없는 재정 지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놓고 보면
감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손을 보면 실제로 그만큼의 재정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으로는 계속 감면이 강화되면서 지출을 늘린다라고 하면 그것의 유일한 방법은 부채를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계속 줄어들도록 만드는 구조에서 어떻게 지출을 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역설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재정을 볼 때의 지출 구조뿐만이 아니라 수익 구조도 반드시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36쪽의 국세 감면액 상위 15% 항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실제로 이 국세 감면액 상위 각 항목에 검토가 얼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보고서들을 쭉 뒤져봤습니다. 그래도 뭔가 검토 자료가 있겠지 해갖고 찾아봤는데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면제도라고 하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이상하리만큼 생존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감면이 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예비적으로는 최종적인 이 그러니까 감면의 귀착지를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실제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소득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를 좀 구분해서 이 조세 감면의 귀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 부분이 소득과 관련돼서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더 유리한, 그래서 이것이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감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노동자 개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어서 이 감면의 파생으로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혜택은 기업으로 귀착되는 감면 구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37쪽에서 38쪽까지 이제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과 정부 제출 예산을 비교를 했는데요. 그냥 그거는 39쪽에서 40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일부 증액이 됩니다. 당연히 증액이 되는데 그 증액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국회에서 증액된 항목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에서 이게 3조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 역량 극대화해서 1조가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의 항목이 뭐냐면 자영업자 지원입니다. 지금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3조 국회에서 편성을 했던 거고, 백신 구매 비용을 1조 원을 국회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기재부에서 국회 증액의 여지를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처럼 해서 정부 예산안에는 일부러 반영하지 않고 국회에서 이 정도 증액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미리 여력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3조 원 자영업자 지원 3조 원하고 요 백신 구매 1조 원은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이나 내지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아니라 예비비 중에서 목적성 예비비로 이걸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오히려 숨겨져 있는 게 SOC, R&D, 문화 등 기타 민생 지역 현황 해갖고 1.4조 원이 있는 것이 오히려 국회 증액 사업에서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보육 돌봄 지원이나 필수 노동자 작업 환경 및 일자리 유지 확충 지원이나 이런 거는 뒤에 한번 살펴볼 건데 전혀 국회 증액 논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핵심은 국회에서 지역 민원성 사업들을 더 넣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그 39쪽 그 중간에 보시면 고속도로 국도 현황 보시면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사회적으로 코로나19니 뭐니 해도 국회는 그냥 똑같이 별 변화 없이 이렇게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돼서는 가장 아쉬운 건 이게 이제 41쪽부터 42쪽까지의 내용인데 두 가지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정한 고용시장에 대한 대응들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일시적 지원에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쉬프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그 산업 내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애써 붙여놓는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극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으면 코로나19 상황이 해소가 되면 다시 그 흔들렸던 일자리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일시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보장으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거는 기업 지원금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휴업에 따른 휴업 수당의 70% 정도 보존해 주는 것을 계속 100%로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일종의 이제 정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된 이제 그 내수경제 활성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역사랑 온누리 상품권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품권 방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자영업 구조라고 하는 것을 존속시키는 방식으로서 이 상품권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아니 상품권을 주고 못 돌아다니게 하면 이 돈을 어디다 쓰라고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고 한국의 자영업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25%가 자영업이거든요. 근데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로는 25%인데 GDP에서 이 자영업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0%라고 하는 건 그만큼 영세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경제적 위기나 내지 이런 것들이 벌어져도 사실은 이 자영업들, 특히 영세 자영업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히 이 자영업 구조의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의 자영업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노동시장의 결과물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자영업 시장이 25%나 되는 경활 인구를 지금 껴안고 있는 거고, 근데 이 25%의 경활 인구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가족 고용 방식의 영세화되어 있는 산업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있어서 상품권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는 이 구조에 대한 문제, 특히 영세화되고 있는 자영업 구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현상 유지형 코로나19 대응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자리, 지금 있는 자영업을 그냥 그나마 연명시키는 방식의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과제가 되는 것이겠죠. 44쪽에서 46쪽까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판 뉴딜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전환과 관련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국판 뉴딜에 있는 유일한 산업 전환은 디지털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이 한국판 뉴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산업 자체를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기술의 고도화나 첨단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바꾼다기보단 기존 산업의 내부 구조, 그러니까 내부의 기술 자체를 바꾸는 데 더 초점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산업 전환이 맞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런데 저의 느낌으로는 이렇습니다. A에서 B로 바뀐 게 아니라 A에서 A-로 바뀐 거다. 이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서의 산업 전환 전략이 갖고 있는 한계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존의 내연 자동차를 수소차나 전기차로 그냥 전환시켜 주는 것.
뭐 이런 방식의 내용인 것이지 이 일자리 자체나 내지 산업 구조 자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전환하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47쪽, 48쪽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흥미로운 건 48쪽 상단에 보시면 저탄소 경제사회 기반 조성 사업 해갖고 증액을 시켜놨는데 거기 산업, 수송, 건물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 기타 부분에 되게 재밌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막 상하수도 투자 사업하고 정수장 관리 비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저탄소 경제사회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 게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형태가 있고요. 49쪽에 이제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그린 뉴딜 의제들 쭉 살펴본 건데 저는 이게 이제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회 안전망 정책이 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냥 뉴딜이라고 하는 걸로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50쪽에 있는 주요 사업 현황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보험 사각지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채당금, 산재보험, K디지털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명만 바뀌어서 그냥 묶여져서 이게 한국판 뉴딜의 사회 안전망 정책인 것처럼 되어 있고요. 흥미로운 건 5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거는 이번에 보고서를 쓰면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그 취약 노동자들, 그러니까 취약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그 지원 정책이 들어가 있어서 국회 그 증액 과정에서 그래서 그게 좀 놀랐거든요. 이를테면 택배, 배달, 미화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건강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사업 항목이 국회에 편성이 됐길래 웬일로 국회가 이런 거를 증액을 해줬지? 그래갖고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 내용을 보니까 확인이 됐던 게 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재원 전체가 다 작년에 긴급재난지원금 했을 때 뭐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부금으로 받는 게 있었습니다. 쓰지 않고 그거를 기부해 주세요 해갖고 한 게 있었는데 그게 한 2,700억 정도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에 다 가난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금융사들은 떼돈을 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온갖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이 다 금융상품, 그러니까 금융업계를 통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업계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눈치가 보이니까 임금 인상분 550억하고 은행연합회에서 별도로 모금한 200억 정도를 해서 700억 정도의 재원을 지정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임금 인상을 합의를 하고 바로 올리면은 사회적으로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작년에 오른 부분은 지정 기부를 하고 아마 올해부터는 그 오른 대로 받고 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그 특수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 사업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지정 기부를 받아서 핵심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필수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문제가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원을 일반 예산으로 다루지 않고 이런 방식의 지정 기부 방식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처음 보는 거였고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에 대한 사업마저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방식으로 사회 전체 부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그 어떤 부분, 그러니까 52쪽 여기 보시면 KB 금융지주나 신한금융이나 하나금융이나 모두 3조에서 2조 가까이 순이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과 비교해도 각 5%에서 10% 정도 다 은행권들은 다 순이익이 난 겁니다. 엄청나게 순이익이 난 형태인 건데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난 산업군이 일종의 기부금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푸는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칫 이게 굉장히 나쁜 사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시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런 거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그것의 효과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본 산업군이 어딘지도 알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는 그렇게 이익을 본 산업군에게 사회 전체의 어떤 부담을 지우는 수단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이익을 본 대상에게 사회적 기여나 내지 이런 것들을 조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굉장히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기부금으로 이렇게 좀 협찬을 요구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쨌든 기업 협찬 사회가 될 수도 있는 슬픈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제시를 해보고 싶은 건 결국에 감세국가 관련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편 개세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개세까지는 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재정의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세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힘들겠죠. 저는 보통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 예산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에 쓰는 것을 줄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57쪽에 보시면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의 비중이 99%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코로나19가 있던 뭐 하든 상관없이 이 정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99% 정도는 코로나 이전의 사업 구조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출 구조에 대한 개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놀라운 일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정부 재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과거의 이해관계 구조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재정의 기득권 구조를 좀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99% 정도의 기존 사업 구조들을 재평가해내고,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다른 사업으로 재구조화해내고, 그걸 명분 삼아서 소위 더 이익을 본 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만드는 어떤 조세운동이나 내지는 부담금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여력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국민의 일을 푸는데,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까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재정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공공 부분에서의 그 재정이라고 하면 결국에 저는 정부의 일을 우리가 어디까지 정의하느냐의 문제에 닿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59쪽에 있는 K자 회복과 관련된 고민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저는 풀짝 뛰는 전환이 아니라 좀 상처가 나더라도 질질 끄는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약간은 반동적인 얘기를 듣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간을 벌어가면서 저는 전환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과제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려면 좀 더 디테일한 싸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사업들, 아주 구체적인 사업들을 놓고 계속 쳐내고 조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회복 과정에서 그냥 아주 손쉽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있는 일자리나 노동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다시 이렇게 전환이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동자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노동하고 있는 대중들을 지켜줘야 되는 게 저는 일단은 노동조합의 1차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부를 재구성해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다시 이 재정 구조를 보는 것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이 보스 쓰면서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